오늘이 6월 13일이죠. 제가 한 달에 2번씩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날 제가 판단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물건이 따르면 골라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로 두 번째 주일에 제가 추천 물건을 골라서 오늘 설명하게끔 되는데, 저는 동영상으로 저 구독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서울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물건을 다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대구에 있으면 가, 안 가? 물건이? 가요? 돈이 되면 가는 거죠? 제주도는 가, 안 가? 누구는 그러더라고. 돈만 되면 북한이라고도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천지님. 사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추천 물건을 골라준 것은 이것을 샀을 때 어떻게 판단한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팔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셔야 되고, 팔 자신이 있을 땐 얼마에 팔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에 사야지 된다는 것이 수익이 구조가 생겨지는 겁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2019 타경 56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71-8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지분 매각인데 토지만 5분의 1 지분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설명에 써 있죠. 6차선 대로에 접해 있는 곳, 마당에는 개근대가 설치되어 있고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사무실이 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6차선 대로변 옆에 있고, 여기 토지 이용객 확인을 띄워봤어요.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게끔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게끔 되면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이 있고 앞에가 6차선 도로에 있는 것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은 2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장을 창고로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막아 있죠. 막아 있는데 사진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진 위쪽에 오른쪽에 있다 보면 거기 사진 중간에 보면 철판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보이죠, 바닥에. 이것이 뭐냐면 개근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철을 팔고 사는데 자동차에다 철을 싣고, 그러니까 철을 싣기 전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자동차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철을 싣고 자동차가 들어가서 무게를 재면은 자동차에 실려 있는 철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재는 그 개근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즉 다시 말하면 마당에 이런 것에 개근소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갖고 있게끔 되는데, 그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은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 전상철, 전임철, 진성미, 진성숙, 진정혜. 그러니까 진상철, 진인철, 진성미, 진성국, 진정혜, 이렇게 5명이서 상속을 받았죠. 근데 그 전에 진정애라는 분의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군지는 몰라도 이 땅을 대표를 해서 이 개근대를 쓰게끔 세를 주면서 중심 주인 노릇을 한 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분이, 우리는 어떤 부동산을 사면은
돈을 내고 사면은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5분의 1을 샀으니까 2분의 1 이상 가진 분들이 사용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개근소를 그대로 쓰는 권한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5분의 1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땅을 전부 다를 처분하려면은 같이 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4명은 안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판사님한테다가 이 땅을 내가 처분을 하기 위하니까 분할을 해 주십시오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판사님은 이 분할을 해 주게 되겠는데 바닥 땅이 있는데 개근소가 있고 사무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자르지 못하겠으니까 할 수 없이 판사님이 이때 이 땅을 전부 다를 어떤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겠다고 했을 때 아쉬운 사람이 있겠죠. 아쉬운 사람이 누구죠? 대표로 해서 개근대를 만들었고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대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5분의 1 지분을 다시 사겠다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빠져나오는 것을 협상으로 팔고 빠져나오는 물건이다 이렇게 알고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럼 5개월이고 6개월 정도 걸려서 협상이 되면 팔고 나온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협상이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다 팔고 어떻나 빠져나와서 배당으로 내 돈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다시 전부 다를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싸게 다시 낙찰을 받아올 수 있고 한 것은 따로 낙찰 받았을 때에 협상이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싸게 나머지 6분의 5를 어떤 식으로 내 걸 다 만들게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을 따로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협상의 확률이 높으니까 협상을 하는 걸로 보고 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페이지인데 이것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오리 573-11번지에 있는 과 12번지에 있는 건데 두 페이지가 다 나란히 붙어 있는 땅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상업지역의 건물인 땅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은 평택국제터미널이 있고 평택에 있는 지구죠. 거기에 상업지역의 땅이 2개로 나왔는데 누가 낙찰을 받았죠? 얼마에 받았죠? 18억 5천에 받았죠. 근데 변경하고 불허가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감정가가 27억인데 13억까지 떨어진 걸 18억 5천이라는 얘기는 거의 전 가격까지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매각해서 69% 매각이 했는데 11월 4일 날 변경이 됐죠. 그러면 1월 28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11월 4일 날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변경시킨 거예요? 낙찰 당한 사람이 시킨 겁니까?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낙찰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낙찰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됐을 때 변경했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뭔가 이의 신청을 했다든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된 거 아니에요. 낙찰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낙찰자 쪽에서 뭔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불허가가 나고 변경이 됐을 때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는 낙찰 받은 사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낙찰 당한 사람,
그러니까 언제 변경이 되든지 날짜에 따라서 이거는 낙찰 받은 사람이 신청한 거구나, 낙찰 당한 사람이 신청한 거 본데 이건 낙찰 받은 사람이 내가 뭘 잘못 받은 게 아닌가, 또는 내가 뭐 권리 분석에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확인시켜 달라서 변경이 된 겁니다. 결국은 변경했다가 불허가를 받은 겁니다. 불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분이 이 13억 2천에 떴으니까 1억 3천을 입찰 보증금을 넣었는데 불허가를 신청해서 불허가가 돼서 1억 3천을 보증금 낸 걸 다시 받아가고 다시 재경매가 시작이 됐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 13억 2,300만 원에 다시 재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2014년 8월 19일 건축허가, 2016년 11월 30일 착공신고 필증 교부 받은 토지. 즉, 이 땅은 2014년 6월 8월 19일 날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년 11월 31일 날 착공신고를 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샀다는 얘기는 무슨 권한을 샀던 거죠? 사용의 권한, 처분의 권한.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건축허가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한 필지에는 반드시 하나의 건축허가만 내지 이중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건축허가를 먼저 사람 이름으로 낙찰을 건축허가 났다면은 내 이름으로는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내 이름으로는 사용 승인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이 건축허가가 죽는다 그랬죠. 취소가 된다는데 여기는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을 했죠. 2016년 11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했으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권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올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사용의 권한을 사서 땅은 줬는데, 땅값은 치렀는데 사용의 권한은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값을 치렀고 내가 그러니까 사용의 권한을 나한테 가져오려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허가 난 사람한테 가서 허가권을 사는 방법입니다. 허가를 사고 착공계 낸 걸 그대로 사서 허가권을 가져옴으로써 나한테 사용 권한이 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먼저 허가 난 거를 취소를 시키고 착공한 거를 취소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담당자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 현장을 가봐서 콘크리트가 1층이고 2층이도 올라가 있다고 할 때는 취소를 안 시켜주는 게 대부분 담당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감정평가에서 봤듯이 착공계는 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착공계도 취소시키고 허가를 다시 받게끔 되면 된다, 이런 게. 근데 다시 말하면 먼저 허가를 살 수도 있고 취소하고 새로 살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용적률에 의한 건축허가, 즉 다시 말하면 2014년도에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용적률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것이 허가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 한다면 현재의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적어놓으면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입찰하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 평택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이 번지수에 먼저는 용적률이 언제였었는데 이것이 허가가 죽고 나면 용적률이 지금 얼마로 변경이 됐습니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있고, 제일 먼저 이 땅을 살 때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번에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비고란에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은 것이 보이죠? 일괄 매각 2014년 8월 19일 건축허가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용적률에 의한 건축허가 득함 2016년 11월 30일 착공신고를 필증을 겨우 받은 부지 2019년 8월 2일자 2019년 8월 2일자 유치권 신고 가로 열고 주 지상건설 주 공사대금 채권 4억 8,75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성능 여부는 불분명한, 즉 다시 말하면 2019년도 8월 2일에 유치권 신고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허가권을 죽이고 착공계를 죽이든지 허가권을 사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허가를 새로 받으려고 했을 때는 용적률이 얼만큼 줄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생겼고, 세 번째, 유치권자가 신고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4억 9,700만 원 있다는 건 문제점이 세 개가 있죠. 그러면 다시 14페이지 보십시오. 부동산 점유관계에서 573-11하고 573-12번지에 판사님께서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를 받기 위해서 보냈을 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점유관계,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조사불능 573-12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조사불능,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없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감정평가사가 갔는데 점유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판사님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 하신다 그랬죠?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압류할 때까지 이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는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놓친 겁니다. 압류유예하는 행위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즉 이 얘기는 유치권은 무시해도 되고 거기에 있는 땅 안에 있는 것이 용적률이 얼만큼 변했는지 실거래가 어느 정도쯤 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7-47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집이 이렇게 허물었죠? 거주자도 없죠? 1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도시지역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거주자 없고 허물한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인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비지역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토지연계획에는? 안 나왔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재개발 조합 모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거기까지 토지연계획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 보시면 대지 56의 3분의 1 건물 31.07의 3분의 1이 경매로 나와서 대지가 1억 1,300이고 건물이 20만 7천 원에 매각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20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김종준, 서혜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김종준 지분이 나왔죠. 김종준이가 3분의 1, 김종준이가 3분의 1, 서혜경이가 3분의 1이죠. 그러면 김종준이가 3분의 1, 3분의 1이다 보니까 3분의 2죠. 자, 그럼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제가 녹색으로
줄 쳐놓은 곳이 있죠. 녹색으로 줄 쳐놓은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 김종준은 3분의 1 지분권자로서 조합원이 아니고 현금 청산 대상자이라고 함. 이 분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3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조합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금 청산. 자, 이게 예전에 조개기가 언제서부터 문제가 됐냐면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개발 할 때 재개발에 있는 우리 다가구 주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사갖고 다가구 주택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에 들어가 있으면 한 가구의 입주권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입주권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뭘로 쪼갠다? 5개, 6개로 쪼개. 그러면 주인이 6개가 되다 보니까 다가구 하나 가지고 입주권이 6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이렇게 많이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남동에는 쪼개기가 많아서 이 수익이 안 들어선다 그래서 그걸 중단시키는 쪽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쪼개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호 씨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재건축 들어가 있어.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호 씨 형제를 다 불러갖고 상속으로 6개 만들어 놓으면 6분의 1씩 갖고서는 6분의 1 6명 다 줘. 그래서 대표 한 장만 줘. 집은 하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김상호 씨가 갖고 있어서 지분이 있지만은 지분으로 하나 3분의 1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다가 입주권이 주는 건 아니고 이 집 전부 다를 가지고 입주권을 누굴 준다는 거 하나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로 청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군지는 몰라도 1억 1,300을 1억 1,300짜리를 1억 3,300에 낙찰받았다가 미납했죠. 다시 말하면 이건 입주권이 없이 청산을 한다는 얘기는 감정가대로 그냥 청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 봤을 때에 재건축 조합에서 1억 1,390만 원에 청산할 것을 1억 3,300 주고 샀으면 잘 산 거야, 잘못 산 거야?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이게 잘못 산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납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7천 몇백만 원 주고 사서 1억 1,300에 팔 때까지 우리는 정산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몇 년이 걸려서 된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지만 뭐 빨리 된다, 진행이 빨리 된다고 했을 땐 정산 처리하는 게 빨리 되다 보니까 괜찮지만은 그게 좀 오래된다 그러면 뭐 7,500 주고 사갖고 3년 만에 1억 1,000 받을 것 같으면은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이거는 집 하나의 입주권이 지어지는 것이지 지분권자들이 여러 명 있다 해서 그 여러 명이 이게 전부 다 입주권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평가가 조사한 거는 다른 사람이 입주권을 가져갔고 이 나머지 이 지분권자들은 청산 대상이다. 그러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23페이지 배우시겠습니다. 23페이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323-22에서 건물이 2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세입자가 있는데 맨 처음에 오성택이는 대항력이 없는 걸로 나오고 왕임득이 김경순이는 대항력 있는 걸로 나오는데 왕임득이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순이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돈 낙찰 금액이 모자라게끔 되면은
미납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대항력이 있는 금액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에서 모자란 금액은 받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이은화가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지분의 2분의 1이죠. 강제 경매로 888만 3천 원이 나왔죠. 26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김희대와 송희은이 가지고 있죠. 김희대나 송희은이나 둘이 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미루어 보면은 부부지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김희대 지분이 지금 얼마로 경매로 나왔죠? 888만 원에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웬만만 하면은 취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냐면 여기 경매로 집어넣은 것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이죠. 그렇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른 데로 뭐 설정한 것도 없고 뭐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제가 보면 취하될 걸로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받고 취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와서 취하 동의서를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엔 60, 70%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하게 될 수 있다 보면 우리는 보면 대항력 있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한 사람이 있고 또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대항력 있는 사람이 뭐 김경순이 미배달되면 우리가 1,300만 원 물어주게끔 돼 있죠. 그거 말고도 대항력 있는 사람이 또 김복남이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인지도 숫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경순이가 나보고 낙찰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 권리분석 한 대로 1,400만 원 달라 그럴 수도 있죠. 나한테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나머지 그 송희은이한테도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고 송희은이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죠. 송희은이가 지분이 2분의 1이 있잖아.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2분의 1 지분만 나오니까 송희은이가 많이 떠나서 없어지면은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나면 우리가 받을 돈이 없는데 송희은의 지분은 2분의 1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600만 원 달라면 1,600만 원 주고 송희은 보고 내놔갖고 네 건물 다시 네 지분 2분의 1 또 경매로 집어넣자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최악의 경우고 그러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송희은이가 이거 갚아버려가지고 취하시킬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최악의 경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물어주고 건물 전부 다를 그럼 다 같이 경매로 집어넣자 아니면 내가 물어줬으니까 네 돈 마저 내놔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58루에 세 필지 해갖고 지목이 전이 2개, 과손이 2개 해서 4필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게끔 되면 땅이 전부 다 1178평입니다. 몇 평이죠? 1270. 근데 1억 3,900까지 떨어졌으면 약 현재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한 1, 2만 원 꼴 되는데 조금 높여서 쓴다 그러면 한 15만 원 꼴 정도에 사게끔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제10에서 단층 창고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28페이지 보십시오. 2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십시오. 29페이지 보시면
건물이 있는 것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57 전을 뽑아서 1402번 했는데 거기 짙은 녹색이 있고 옅은 녹색이 있죠. 짙은 녹색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옅은 녹색은 생산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 필지 중에서 57도 들어갔는데 57 하나는 생산녹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세 필지는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 뭐 항공사진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크게 이렇게 마당으로 쓰고 있고 마당 끝에 위에 어떤 조그만 집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전부 다 창고고 이게 마당으로 쓰고 있고 개인주택을 하나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3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뭐냐면 여기 강구항이에요. 강구항입니다. 강구항에서 바닷길로 따라서 한 2km 올라가면은 거기가 전원주택이 있고 펜션이 있고 바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산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은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 바닷가와 가까워서 한 600-700m밖에 안 떨어졌지만 중간에 이렇게 산 같은 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 동네에서 바다는 안 보입니다. 다만 이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 2-3분 고개를 넘어가면 이 바닷가 해변으로 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 한 4-5분 가면은 강구 그 포구까지는 갈 수가 있는 그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이 안에 있는 건물을 1. 용도 창고 2번 창고, 3번 창고, 4번 창고, 5번 창고, 6번 창고, 7번 계사, 8번 창고, 9번 창고, 10번 창고 해갖고 전부 다 창고 건물이 큰 거 조그만 거 합쳐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사고 나머지 전부 다 창고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건물 매각 제외를 우리가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뭐 허가 났느냐 안 났느냐도 중요하고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인데, 자, 점유하는 거 봅시다. 임대차는 없으며 소유자 권계의 시부이자 소유자 강형구의 조부인 강신의 배우자 남애필이 점유하고 있다고 동인이 진술함. 그러니까 전부 다 네 필지가 남애필이가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남애필이는 누구죠? 권계희의 시부이자 강형구의 조부인 소유자 공계희, 주인이 누구야? 공계희의 시아버지라고 그랬죠. 시아버지이자 소유자 강형구의 조부인 강신의 배우자 남애필이. 다시 말하면 강계희와 권계희와 강형구의 도 있고 이 우리 지금 낙찰받은 사람 그 사람도 같이 공유로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누구가 갖고 있나? 37페이지 보시면 양지훈이가 있고 강형구가 있고 권계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데 강지훈이 건 빼놓고 강형구와 권계희 거에 7분의 5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 하셨죠? 그러니까 지분권자들과 지분권자의 시부지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갖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건물의 구조가 있고 2번을 보면 이용 상태가 있죠. 기역, 리을, 비읍, 이응, 치읓은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미음은 개사로 이용 중입니다. 시옷은 창고 및 개사로 이용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36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36페이지 제가 또 녹색으로 칠해놓은 데가 있죠.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제외, 토지 내 필지는 전부 다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은 매각을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수목 수십 여주 제외. 아까 저기 생산관리지역에 건물이 없는 쪽에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를 제외하고 건물은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록 1서부터 4는 현황, 창고 부지 및 일부 과손으로 이용 중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 지분 매각, 공유자의 우선 매수에 관한 특별 매각 조건이 있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낙찰을 받게끔 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금 7분의 5를 낙찰을 받는다는 것이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거고 낙찰받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무허가 뭐가 있다 그랬죠?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농취증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성훈 씨,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농취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해줘야 안 해줘요? 철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잠시 착각을 하는데 아셔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 아니냐는 것은 건축과에서 따지는 것이 농지과에서 따지는 건 아니에요. 농지과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안 따지고 농지과에서는 뭐를 따지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매수를 내라 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게끔 됐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창고가 있다 그랬죠. 계사가 있다 그랬죠.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 계사 이런 것은 농사를 짓는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로 지으러 들어가는 그런 창고를 계사를 진 것이 허가가 났느냐 안 나가느냐를 따지는 것은 건축가에서 따지는 거고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를 진 것은 농사를 짓는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창고가 농사를 짓고 계사로 쓰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어촌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어업을 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에 같은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농업을 하기 위한 계사나 창고를 지어놓은 것은 불법으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농지과에서는 따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일환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만 못 따지는 건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의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는 건축가에서 따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그 때문에 여기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면 여기 감정평가사가 창고다, 계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를 짓는 일에 인해서 했으니까 농지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저기 어부를 고기를 잡아서 개를 잡아서 개를 가공하고 어떠나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지은 것은 농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농지로 쓰는 것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진 것은 건축과 얘기고 농지과에서는 농지를 농업용으로 썼느냐 다른 용도로 썼느냐만을 보는 거라는 얘기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와 불법 건축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아니니까
못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건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지목만 전으로 돼 있는 것이지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지는 아니라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려증을 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아까 보면 9분의 몇이었죠? 7분의 5를 낙찰받았죠? 그럼 우리가 협상으로 해서 7분의 2를 내가 마저 다시 사는 걸 살 수도 있고 반대로 7분의 5를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1,100만 원짜리를 1,100평짜리를 예를 들어서 1억 4,500 주고 샀다. 감정가가 2억 8천 원이니까 뭐 2억 5천 원 주고 팔고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1억 4,500 주고 샀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지분권자가 지금 7분의 2 갖고 있죠. 7분의 2 가진 사람한테 니 어떻게 하나 나한테 팔아라 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우리 걸로 하나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걸 파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샀으면 좋은데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에 전원주택지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가 강구항에서 있는 그 주택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500, 600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고개 하나 넘어가서 바닷가에 있고 펜션 지을 수 있는 데는 100에서 200, 250도 갑니다. 근데 여기 땅은 다시 말하면 그 고개 하나 넘어서 가서 바닷가나 걸어서 한 1km 가갖고 강구항에 있는 곳에 전원주택지로 한 5, 60만 원에 판다면 저는 잘 팔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보면 15만 원대에 사자 이런 얘기입니다. 15만 원대. 그 이상 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가 물건을 골라주는 중에서 제일 고르지 않는 것이 전원주택지예요. 전원주택이라는 경우에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작고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전원주택이 그냥 인기에 치다가 한 10여 년 살아보니까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또 불편해. 그래 안 그래? 상호 씨가 갖고 있는 그 누가 하나 있잖아. 그 하나 있는데 있으면 좋고 만나면 좋고 계속 만나다니 좀 불편하지 않아? 전원주택이 그런 꼴이거든. 각각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보겠는데 가격이 싸면 그래도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강구항 근처에서 한 15만 원대에 사서 4, 50만 원대에 팔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제가 추천한 물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고 만약의 경우에 정확하게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시고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빨리빨리 설명을 해갖고 재에 대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은 금방금방 알겠는데 조금 처음에 들으시는 분은 멍해갖고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복귀 강의를 1시간 하고 추천 물건 강의를 1시간 했던 거를 추천 물건 강의로 2시간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된다. 이번에 방향을 바꿔본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한번 시작했습니다. 10분 쉬었고.